안녕하세요, 장원급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신 국어공부법 영상을 들고 왔어요. 사실 국어공부법 영상은 DM이나 무물이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 커뮤니티 등등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항상 국어가 100점이 나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100점이 나오지 않는 과목에 대해서 내가 공부법 영상을 찍어도 될까? 이런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4, 5등급에서 진동을 하다가 1, 2등급으로 급격하게 오른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냥 궁금하니까 얼른 공유를 해봐라 라고 하시길래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항상 100점도 아니면서 네가 무슨 자격으로 공부법 영상 찍냐 이런 댓글은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순서는 국어 시간 부족 해결법, 이거가 제가 제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국어를 풀면 되게 많은 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국어는 아무래도 저희가 그래도 지금 한 평균 19년, 20년, 21년 이렇게 한국어를 쓰고 살아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막 국어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몰라서 틀렸다 이런 문제는 사실 막 몇 문제 없잖아요. 대부분은 글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몇 지문을 날려가지고 그냥 그 문제를 생짜로 틀려가지고 점수를 못 얻었다는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주변을 봐도 그냥 2지문 이렇게 못 풀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4, 5등급 이렇게 나왔을 때는 2지문? 많으면 3지문까지도 날렸었거든요. 이제 뒤에 선택 과목 못 풀고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공부 머리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해주시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뭐 제가 재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떻게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아본 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는 말을 못 하겠는데 분명히 저는 처음부터 국어 1등급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제가 현역 수능도 4등급 끝자락이 나왔고 뭐 공부를 시작하고 문제를 풀었어도 그렇게까지 막 70점대에서 벗어났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6, 70점대 이렇게 진동을 했었고 그 1등급은 넘도 못 봤단 말이죠. 그냥 너는 재능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저도 분명히 4, 5등급이었고 공부법을 하나를 바꿔서 바로 2, 3주 만에 이렇게 점프를 했는데 그렇다면 내 공부법 한번 여러분도 트라이 해봐도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이 국어 시간 부족 해결법에서 말씀드릴 부분이에요. 저는 이걸 바꾸고 진짜 2, 3주 만에 바로 점수를 점프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지문 읽는 법, 세 번째로는 기출 분석은 어떻게 하나요? 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답 노트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냥 보기 먼저 나중,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답변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막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국어 시간 부족 해결법만 듣고 나가셔도 돼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제 성적을 바꾼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었던 것 같거든요. 우선 제가 4, 5등급 나왔을 때랑 1, 2등급 나왔을 때 지문을 읽는 태도 자체도 차이가 났는데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여기 빨갛게 줄 쳐져 있는 부분이 제가 4, 5등급 나왔을 때의 저의 문제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저게 푼 건가 싶을 정도로 진짜 표시가 아무것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고, 어떤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는 4, 5등급 나왔을 때 밑줄을 진짜 엄청 그었어요. 막 여러분들한테 밑줄 오늘부터 절대 긋지 마세요. 여러분 연필 쓰지 마세요. 연필 쓰지 말고 그냥 답 바로바로 찍으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밑줄을 그어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과거의 저와 같은 케이스라면 밑줄 긋는 거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떤 케이스였냐면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밑줄 긋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냥 글을 읽을 때 계속 밑줄을 긋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중요 포인트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냥 계속 긋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안 좋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 산만해서요. 같은 장소에 오래 앉아있는 것도 못하고 계속 딴짓하고 막 공부에 집중이 안 돼서 뭘 자꾸 먹고 물 먹고 그러다 보니까 살도 엄청 찌고 이거는 여담이긴 하지만, 그리고 문제 풀면서도 절대 집중 못해가지고 노래 듣고 노래 고르고 막 30분에 한 번씩 유튜브 살짝 들락날락 거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제가 밑줄을 긋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밑줄은 그어. 근데 나는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너무 막 약간 문제 있는 애 같은데 뭐 아무튼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밑줄을 긋고 있는데 이 지문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밑줄에 내 눈이 따라가는 거예요. 속도를 못 이겨. 그러니까 내 이해는 아직 되지 않았는데 그냥 밑줄이 슉슉슉슉 그으니까 그냥 눈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를 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밑줄을 그을 때도 뭐 속도 조절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지문이든 그냥 같은 속도로 계속 긋는 거예요. 그냥 긋는 행위에 집중을 하는 거지. 이 지문을 읽는다기보다는. 그래서 어떤 문단은 어렵고 어떤 문단은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단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 밑줄을 그음으로써 어려워서 집중해서 느리게 봐야 될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갔고, 그렇다 보니까 밑줄은 그어져 있는데 이 지문을 끝까지 분명 밑줄은 그어져 있어. 근데 이해를 못한 거야. 지문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선지를 보고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다시 지문으로 들어가서 찾아. 그럼 있어. 이렇게 이게 반복이 됐거든요. 저는 이거는 진짜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처럼 그냥 밑줄 긋는 행위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분들은 밑줄을 안 긋고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주요 내용은 암기를 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거를 되게 추천해요. 저도 처음에는 아니 이 긴 지문을 어떻게 내 머릿속에 다 넣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저는 진짜 한 1, 2주 정도 연습을 했고 그러니까 돼요. 되니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밑줄 긋는 게 진짜 안 좋은 게 일단 밑줄 긋는데도 시간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가볍게 넘어가야 될 지문은 눈으로 이렇게 살짝 보고 이해가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다 밑줄을 긋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밑줄 긋는 거 바꾸고 나서 지문이 안 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거를 또 알려드리고 싶냐면 또 예전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밑줄을 긋다 보니까 지문의 이해가 하나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없어서 선지를 보고 이런 내용이 있었나? 이래서 지문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진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막 각자마다 맞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고쳐라 이런 말을 쉽게는 못하겠는데 만약에 자기가 선지를 보고 지문을 보고 선지를 또 보고 지문을 보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저는 고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일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렇게 그렇게 문제를 풀었으니까 두 지문씩이 계속 남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은 지문 한 번 보고 선지 딱딱딱딱 해서 풀 때 나는 선지 한 번 볼 때마다 지문을 다시 읽어. 그리고 또 다음 선지 보면은 또 지문을 다시 읽어야 돼. 기억에 남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퍼즐 놀이를 하는 거예요. 선지를 보고 요 문장 지문에 어디 없나?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거는 진짜 빠르게 고치지 않으면은 절대로 시간이 남을 수가 없어요. 국어를 볼 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솔직히 선지에 있는 내용이랑 글에 있는 내용이랑 완전히 일치해서 막 풀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그런 문제도 있긴 있겠지만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인 제 동생 데리고 와도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능은 변별을 해야 되는 시험인데 그렇게 그냥 문장 보고 같은 문장 찾기 해가지고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많이 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고난도 문제는 이 글이라는 게 영어 지문처럼 짧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긴 글에서 흐름이 있을 거고 그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 것도 분명 수능 출제의 의도일 텐데 이해 없이 그냥 단순 문장 짜맞추기로 풀 수 있는 문제를 고난도에 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도 문제를 맞추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문장 전체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처음부터 100% 이해 이거를 제가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95%, 90%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 이거를 좀 처음에 목표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거를 할 때는 근데 이거 다 하나하나 이해하고 기억하고 넘어가는 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선지 같다 지문 같다 선지 같다 지문 같다 하는 것보다 그냥 한 번 깔끔하게 잘 읽고 선지 딱딱딱딱 풀고 다음 문제 넘어가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연습만 하면.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문 읽는 법이에요. 앞에 내용이랑 좀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제일로 말하고 싶었던 거는 1번에서 말을 해서 이제 시간 없는 분들은 지금 나가셔도 되고 지문 읽는 법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지문을 어떻게 읽냐? 이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요도가 있는 지문이랑 없는 지문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막 내가 무슨 천재도 아니고 솔직히 처음 읽는데 이 문장이 중요한 문장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이해가 되는 내용은 그냥 기억하지 말고 빠르게 넘기자. 약간 이런 거거든요. 제 뇌에도 저장 용량이라는 게 있고 제가 그렇게까지 똑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문의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기에는 좀 머리가 딸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나나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빨간색 바나나라는 게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빨간색 바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 카리브해에서 나는 빨간색 바나나에 대한 지문 내용이 있다고 칩시다. 물론 수능 수준은 아니고 진짜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서 한번 예시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 빨간색 바나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나나를 검색했을 때 주로 잿빛을 띤 흰색, 노란색 등의 열매가 열린다. 이거 다들 아는 거잖아요. 바나나 노란색인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럼 이런 문장이 나오면 그치?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카리브해에서는 붉은 바나나도 열린다. 이거는 제가 몰랐던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러고선 기억을 해줘요. 그 다음에 껍질이 붉고 종류에 따라 보라색 줄무늬도 있다. 크기는 작지만 당도가 높은 특징이 있고 금방 상하는 성질이 있다. 여기까지는 제가 몰랐던 정보잖아요. 이거는 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뭐 수능 국어 지문 어렵다 이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르는 것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가 되거나 납득이 가는 내용일 때는 넘기고, 빨간색 바나나가 있다는 거, 아니 뭐 바나나가 빨간색이야? 이런 식으로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선지에서 내 생각대로 풀게 될 위험이 있어요. 만약에 선지에서 바나나는 무조건 흰색이나 노란색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치 이러고 체크해버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반대되는 의견이 있을 때 좀 암기를 하거나 체크를 해놓고 넘어가는 습관, 저는 이 정도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문 읽을 때. 네, 그러면은 지문 읽는 건 여기까지 하고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에 얘기 드릴 거는 기출 분석은 어떻게 하나요? 오답 노트는 어떻게 하나요? 입니다. 이거는 같이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한 바닥에 한번 담아봤는데요. 이제 이 질문도 되게 많았어요. 오답 노트 어떻게 하세요? 근데 저도 이거는 진짜 막연했어요. 항상 생각할 때마다. 국어는 도대체 오답 노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글이잖아요. 뭐 영어는 뭐 모르는 단어라도 외우지. 아니면 뭐 수학이나 같으면 내가 틀렸으니까 뭐 개념 정리라도 다시 하거나 뭐 스킬을 익히겠거나 이러지. 뭐 국어에 뭐 스킬이 어딨어요, 솔직히. 이 지문 다음에 또 나올 거 아니잖아요. 과탐은 이 문제 다음에 비슷하게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외우면 되는 건데, 이거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그래서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고, 제가 채택한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같이 가는 거예요. 기출 분석이랑 오답 노트. 우선 기출 분석을 그 지문 자체를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이걸 하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출 분석을 할 때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국어 지문 어렵잖아요. 절대 쉽지 않은데 이거를 내가 모든 내용을 한 단어 다 이해를 하고, 이거를 뭐 형광펜 긋고 뭐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이런 다음에 뭐 예쁘게 분석을 해가지고 만든다, 이거는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거를 할 때마다 시간이, 저는 좀 이런 거 할 때 좀 꼼꼼하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30분, 1시간 이렇게 드는 거예요. 한 지문에. 기출이 얼마나 많은데 한 지문에 30분, 1시간이 그냥 쓰여. 그 국어에 솔직히 많은 시간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학이나 탐구나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기출 분석 3개 하면 3시간이야? 아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게 막 안 좋다 이건 아니에요. 분명 얻어갈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는 가성비를 따져야 되잖아요. 내가 뭐 10년, 20년 수험생활하고 살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1년 안에 끝내야 되는데, 물론 저는 삼수지만 1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이제 좀 가성비 있게 공부를 하자는 거죠. 저는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할 때 이 지문은 어차피 다시 나올 거 아니잖아요. 저는 뭘 봤냐면 그걸 봤어요. 이제 오답 노트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기출을 한번 풉니다. 일단 그냥 뭐 시간을 재던 뭘 하던 해서 풀어요. 그 다음에 틀린 부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뭐 문장에서 뭘 못 찾았다던가 이런 거 말고, 아까 전에 그 바나나 얘기했을 때처럼 제가 흰색 바나나는 무조건 흰색이나 노란색이다 이럴 때 체크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체크했는가, 이걸 봤을 때 이 문장도 납득이 갈 만한 문장이니까 제가 선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문장이 막 이상해 막, 그러면은 저도 사람인데 체크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어딘가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그 선지를 봅니다. 그 다음에 평가원이랑 내 생각이랑 다른 게 뭐였지? 이거를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문제는 평가원이 내는 거고 기출은 평가원 거니까, 답지를 보면은 평가원은 이러해서 이 답의 논리를 이걸로 냈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럼 저는 이걸 암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이 지문을 이해하고 넘긴다, 저는 이거는 너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평가원이랑 나랑 달랐던 부분이 뭐지? 그리고 내가 얻어갈 게 있으면은 그걸 오답 노트나 뭐 정리 이런 식으로 써놓고 외우고,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를 대입을 해서 풀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문이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 이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계속 똑같은 문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지문은 달라지는데 평가원이 이 답을 도출하는 논리는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평가원이랑 다르게 답을 도출했다면 나를 고쳐야 될 거 아니야. 뭐 평가원 보고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칠 부분이 뭔지 요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의미가 평가원이 생각하는 의미보다 너무 좁았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넓히고, 내가 생각하는 의미가 평가원이 생각하는 의미보다 너무 넓게, 이 단어를 정의할 때 너무 넓게 그 단어를 바라봤다든지 이러면은 그거를 내 의미와 평가원의 의미를 최대한 일치시킬 수 있도록 그거를 행동 강령을 써서 오답 노트를 정리를 했어요. 이게 제 기출 분석 끝이고, 저는 진짜 그 지문 정리 이런 것도 물론 해봤는데 진짜 한두 번 해보고서 포기했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는 수학을 진짜 못했기 때문에 국어 이렇게 많이 시간을 못 투자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건 포기했고 그냥 행동 강령 정도로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녹음을 지금 한 10번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도 녹음을 시도했는데 너무 잡음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다가 이번에 공간을 살짝 대여를 해가지고 이걸 녹음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계속 잡음이 들리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들으시는데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좀 많이 죄송합니다. 근데 어딜 가든 잡음이 있을 것 같고 뭐 작업실이나 이런 데를 빌려야 될지 아니면 뭐 제 아이패드를 바꿔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제가 전문 녹음 기기가 아니다 보니까 잡음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 점만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파트이네요. 이번에 말할 거는 보기를 먼저 볼까 나중에 볼까입니다. 이거는 되게 케바케 사바사인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뭐 국어라는 게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보기마다 좀 다르게 봐요. 예를 들어 보기 중에 좀 지문을 읽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보기들을 보기 한두 줄 정도만 읽어봐도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보기를 먼저 읽고 그걸 바탕으로 지문을 읽고 한두 줄 정도 읽어봤을 때 아 이거는 별로 쓸데없는 보기네? 이런 느낌이 들면은 배제하고 지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선지를 풀 때 보기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시 같은 거를 본다고 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를 딱 처음에 읽었을 때 한 두세 번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 현대시가 좀 있거든요. 뭐 좀 잘 모르겠고 그런 거 있잖아요. 시를 몇 번 보시면은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잉스러운 내용이나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려운 시들 이런 걸 봤을 때 보통 보기에 그 시를 쓴 작가의 삶이나 뭐 그 시를 썼을 때 당시의 뭐 환경, 태도 이런 게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면은 아, 이 시가 어떤 내용이겠구나 이런 게 짐작이 되고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시를 읽고선 분석을 한다든지 뭐 지문을 읽고 분석을 한다든지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지문을 먼저 읽고 보기를 봅니다. 자, 이제 모두 끝이 났네요. 최대한 제가 국어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됐던 내용이나 국어 공부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애들로만 구성을 한번 해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이 밖에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질문 주세요. 국어 외에도 수학까지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고 사실 다른 과목은 제가 너무 못해서 뭐 딱히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국어나 수학 질문해 주시면은 최대한 답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해주세요.